네, 오늘도 16만 5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이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던 영유아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타액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PCR 검사 키트에 대해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 진단검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 수 16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전히 급증세 이 흐름 속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워낙 모수가 크다 보니까요. 16만, 17만 이러다 보니까 몇천 명 정도의 오차 혹은 변이는 큰 변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더 걱정되는 것은 방역 당국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중환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숫자도 보면 중환이 74명이 늘어서 지금 위중증 환자가 655명이고요. 예. 사망자가 9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망자하고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일단 더해야 됩니다. 168명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부로 중환자실에서 위중증 환자에서 일반 환자로 돌아간 좋아진 환자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200명 정도가 어제 어느 코로나 지정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얘기고요. 중환자가 일단 되면 그중에 절반은 사망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가볍습니다. 오미크론은 그전에 우리가 델타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치명률이 낮은 건 맞는데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이 숫자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네. 어저께 중환자실로 정말 불안감 속에서 입실한 그 200명의 위중증 환자는 언젠가는 그중에 절반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새기고 있으면서 그래도 앞으로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이 김부겸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 오미크론 유행을 3월 중순 그리고 25만 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 정점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정부가 나서서 어떤 거리두기 단계 또 어떤 조치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많이 줄여서 사람을 안 만나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루고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가벼운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옛날보다 많이 흐트러졌고 네. 정부에서도 이제 곧 풍토병이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정점이 3월 중순을 훨씬 더 지나고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지금 중대본에서 얘기한 대로 25만 명이 나온다 치더라도 예. 그 25만 명 선에서 혹은 20만 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점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우리는 오직 중환자 발생을 안 하게 조기에 치료를 해서 중환자 발생은 지금 가만두면 계속 발생합니다. 예.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든 중환자로 가는 환자들을 경증 환자들을 줄여야 되고 그걸 줄이려면 조기에 의사를 만나서 이 환자는 이 약을 써야 되고 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결정들을 해야 예. 그게 제대로 된 중환자를 줄이는 길이 되고 중환자를 줄이면 그중에 절반 나오는 사망자를 줄이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확진 규모에서 의료진이나 그런 의료진들이 그만큼 많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인데요. 위중증 환자가 600명, 지금 655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라는 진단을 갖고 중환자실 혹은 준중환자실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1000명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중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어차피 입원해야 될 뿐인데 코로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기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 악화된 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의료진이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환자 세부 전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세부 전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중환이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죠. 예. 우리나라에 1,700명입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모든 중환자를 다 치료를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환자들.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환자실 규모가 영아까지 다 합쳐서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등록된 게. 그중에 지금 정부에서 2,500명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 중환자 준비됐다고. 준비가 됐으니까 병실 점유율은 당연히 뭐 30%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2,500배드가 다 차면 4분의 1이 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정한 의료 인력이 4분의 1이 거기 가서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환자는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가고 그럼 나머지 중환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현장의 지금 당장 닥치는 이런 문제들 조금 더 감안을 하면서 이 방역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정점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점을 알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좀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 200명대, 거의 3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까요, 교수님? 예, 뭐 언젠가 정점은 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유행이 있을 때 약한 사람들은 먼저 다 걸리고, 그게 다 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웃나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일본은 검사가 적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검사를 증상이 없거나 무슨 웬만한 경우에는 자기 돈 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마치 더 높은 것 같이 보여도 밑에 있는 분모를 작게 해버리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 보이는 거지. 그렇게 거기가 더 많이 사망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3차까지 부스터까지 접종 완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3차 접종률이 우리보다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갈 확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가장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이 제일 관건인데 다행히 3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본 같은 그런 많은 사망이 계속은 더 증가는 안 하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자 수 곱하기 치명률이 들어가면 그 치명률이 암만 낮더라도 사망하는 숫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십시오. 지난 오미크론 때 우리가 피크를 칠 때 한 7,000명대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델타 때. 델타 때요. 예, 델타 때.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많이 약합니다. 심지어는 10분의 1까지 약하다고 하는데 발생은 얼마가 되고 있나요? 20배가 되고 있죠. 7,000명의 20배니까 14만이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곱하기해서 나오는 숫자는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20배가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때 봤던 환자의 2배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다만 3차 접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니고 지금은 적절한 숫자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 효과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3차 접종의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떨어집니다. 저만 해도 3차 접종 받은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3개월이 지나가고 4개월이 되면 3차 접종의 효과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나, 항체가 어떻게 움직이나, 돌파감이 어떻게 생기나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자료를 생산해서 앞으로의 정책을 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제 가벼우니까 우리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어차피 봄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정점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점까지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감하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은 완만하게 그 정점을 지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국민이 딱 이 정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정보를 갖고 다 공유를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위생 잘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확 터지고 집단 감염이 생기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와 비슷한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험해서 봤듯이 올라가는 만큼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좀 꽤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내려갈 때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지. 거기서 갑자기 뚝 절벽에서 떨어질 때 뚝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속도가 느릴 때는 우리가 25만 명 갔다가 10만 명 내려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총량이 확진자의 총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기 몇 %로 나오는 중환자와 사망자도 적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저희는 자꾸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의료 체계 등에서 좀 더 어떤 대비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환자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독감보다 좀 세긴 하지만 우리는 감기 수준입니다. 독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독감과 감기에 맞는 의료 체계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네. 지금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기저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병의원, 이 오미크론 치료할 수 있는 병의원은 다 오픈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 정말 중증으로 갈 환자인데 의사를 빨리 만났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서 중증으로 안 갈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집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격리 기간을 마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확진된 환자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의사들도요. 제가 의사하고 처방을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처방을 못 합니다. 예. 이 정해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백신을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못 주죠.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백신의 종류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 싶어도 정해진 틀이 없으면 거기서 처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감은 우리가 독감 경보가 뜨면요. 의사들이 마음대로 처방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열어줍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보가 떴을 경우에는 검사 없이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을 열어주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유행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또 불편한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결국 의료기관을 독감 보듯이 그와 같은 체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죠. 네, 그래서 이 보건당국이 이런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이 전문가용 신속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이 나오면 이것도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잘한 조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독감도요. 신속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이 나오면 처방을 하게 돼 있지만 거기에 양성이 안 나오고 PCR 검사를 안 해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왜? 급하기 때문에. 독감도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독감 환자들이 약을 다 처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처방을 안 받으면 독감도 만만치 않은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 안에 약을 먹어야 되는 독감 약인데 이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안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또 PCR을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지금 PCR이 굉장히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꾸 지체가 돼서 그전에는 하루 만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은 2, 3일까지도 걸리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상이 한 이틀 돼서 검사하고 신속항원 검사 나와가지고 PCR 검사하고 2, 3일 기다리면 5일 다 지나가죠. 그리고 그 치료를 할 때요. 증상 첫날 먹는 거하고 약을 팍스로비드라는 네. 약을
5일째 먹는 거하고는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예, 5일 안에 먹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그만큼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5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늘어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죽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어느 정도 늘어나 버리면 약이 그거 다 못 죽입니다. 예, 그러면은 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요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위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괜찮은가요, 그럼?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위양성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초기에 일부 지역에서 했을 때 신속항원 검사 위양성률이 거의 25%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4명이 양성이면 1명은 위양성, 가짜 양성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렇게 환자가 많아지면 웬만하면 양성이 나오고 그 양성은 대개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것은 목 깊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약간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민감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양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위양성이 나오면 위양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위험 환자다 그러면 일단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PCR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PCR에서 하루 뒤가 됐든 이틀 뒤가 됐든 음성이 나오면 약을 회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잘못 약을 먹는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급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샷건 테라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산탄총을 일단 쏘는 겁니다. 환자가 왔는데 굉장히 심한 폐렴인데 무슨 폐렴인지 몰라요.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곰팡이인지. 예.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약을 쫙 뿌리고 예. 그다음에 검사를 열심히 하면 하루나 이틀 뒤에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미크론도 정말 이분은 빨리 치료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위험군. 모든 환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약도 비싸고 부작용도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약을 쓰고 빨리 PCR, 그런 경우에는 신속 출액을 만들어서 빨리 PCR 결과를 보고 예. 만일 아니면 이건 약 처방을 잘못했으니까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약 잘못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하루 이틀 약이 안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중환이 되는 것보다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고급 치료이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액 PCR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 타액 PCR 검사 키트가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 진단 검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기존 PCR 검사는 이 코 속 깊이 찔러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타액만으로도 검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타액 검사는 그 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고요. 네. 코 속 깊이 찌르는 것보다 타액을 하면 당연히 약간 떨어지겠죠, 민감도가.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네. 예, 한 95%뭐 이렇게밖에 안 떨어지고 95%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데 왜 방역 당국에서 안 했냐 하면은 이 침 속에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코 속 깊숙이 있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뭐 먹고 나고 하면 입안에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또 침이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검사를 해야지 그냥 기계에 넣으면 이 기계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처치 과정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지고 해서 사실은 시도를 하다가 안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검사하는 사람들도 그 침을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 좀 불만도 있고 그래서요. 다만 편안한 점은 사실이고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지지만 응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코에 네. 넣어서 막 이렇게 막 코를 빼고 하기 때문에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가 침을 나는 아이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검사를 그렇게 하는 거 방법이라고 되고요. 지금 뭐 그 질병청에서 밝혔지만 허가가 난 되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인정 허가가 나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이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당장 사용하라 안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이죠. 네. 말씀해주신 이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 그리고 소아들의 확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영유아는 사망하는 사례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저도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원래 소아 청소년은 바이러스 감염이 잘 걸리지만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꼭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그렇고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하나 지금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있는 그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 가벼워진 게 오미크론 자체가 그리 가벼운 게 아니라 예.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항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벼워 보이는 거지. 지금 12세 미만은 아예 백신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5에서 11세까지 막 허가가 됐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가볍게 보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그전에 봤던 델타에 준하는 그보다 그저 살짝 약한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외국의 논문에서 나왔길래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아주 영유아들이 사망하는 걸 보면서 아, 그게 우리나라에도 통용이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좀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 5세에서 11세 미만 연령에 대한 백신이 허가가 났지만 아직까지 접종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영유아 확진율은 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그 지금 5세에서 11세 허가가 났지만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요. 그게 한 번 맞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 그렇죠. 맞고 2주가 지나야 되니까 아니면 그때 되면은 암만 빨리 맞은 아이들도 4월 초가 돼야 제대로 된 면역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의할 것은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어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거기를 관리하는 어른들이 좀 더 철저하게 감염이 안 되도록 아이들은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가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동안은 뭐 떠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비말이 번지면서 이제 서로 많이 감염되고 예.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도 아이가 걸려서 부모가 걸리고 하는 이런 경우를 지금 직접 제 가족 중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심각한데요. 지도를 잘 해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손을 또 코나 이런 얼굴이 입에 안 갖다 대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만이 지금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더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우리가 팍스로비드 정말 좋은 약이라고 하지만 12세 미만은 쓸 수가 없어요. 예. 12세 이상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 허가 사항이 12세이기 때문에 12세 미만에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 네. 게다가 백신도 지금 특히 5세 미만에는 백신이 지금 없어요. 시험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용량을 너무 많이 줄였더니 효과가 없고 용량을 느리자니 독성이 크고 이제 이렇게 해서 5세 미만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저 부모님들이 잘 보살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게 적용이 빨리 돼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맞을까요? 12세 접종률도 10%도 안 된다고 들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유행이 아주 낮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게 되는 거 맞고요. 유행이 너무 심해서 뭐 옆집 아이도 걸리고 우리 아이도 곧 걸릴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아마 부모님들이 잘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아 이제 우리 마치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행이 심할 때는 5세에서 11세까지 마치라고 많이 독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게 오미크론의 정점이 금방 안 끝나고 만일 더 오래 가면서 정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는 현상이 생기고 환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5에서 11세에서도 많이 마치려는 그런 부모님들이 생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접종 계획이 다음 달에 나오고 접종을 맞고 또 2주 기다려서 2차를 맞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좀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거의 다 짜졌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백신을 늘 질병청에서 쭉 이제 그 배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맞고 3주 있다가 2차 맞고 그다음에 2주 있다가 면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그 피할 방법이 없어서 역시 개인위생과 시설 내에서의 방역을 더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면 벌써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개학 후 2주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 또는 단축 수업이 가능하다.
라는 학교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현장에선 좀 더 혼란스럽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방역을 발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재량껏 맡겨둬야 될까요? 저는 재량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요. 또 교실에 앉아서 수업만 하는 학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지 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학교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성악을 해야 되는 학생들, 실기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오미크론의 정점, 그러니까 큰 유행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잠시 대면 수업을 멈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맞는 그 방침을 정하는 게 옳은데 그럼 학교가 얼마나 잘 알아서 그걸 다 하겠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금 언제 공부해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쭉 주면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세요라는 지침들을 쭉 주고 그 지침 안에서 각자 형편에 맞게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거는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좀 어려울까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하면 누군가는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방역 인력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전문성을 가진 방역 인력은 다 지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지역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사실은 조금 그 보건 전문가들이 되게 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특정 교실 시설 내에 바이러스를 좀 잡을 수 있는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공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에어컨, 그 냉난방을 했을 때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자 보고 그 흐름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환기는 잘 되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영구적일 것이다.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시에는 일주일에 2회 자가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타액 검사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타액 검사가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타액 검사 키트, PCR 키트가 제대로 나오면요. 신속 항원 키트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그게 제대로 나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주변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자가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도움은 된다고 보고요. 증상이 없을 때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속항원 키트는요. PCR에 비해서 바이러스 양이 수천 배, 만 배 더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또 하고 며칠 한번 해보는 거. 특히 자기가 밀접 접촉자로 생각되는 부분들은 매일 좀 해보셔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아마도 양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즉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